안녕하세요. 가족의 사랑과 도움으로 죽을 위기에서 목숨을 건진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풍요, 안정적인 직장, 사회적 성공 등 삶에서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저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기의 순간에서도 절 믿고 끝까지 보살펴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사연은 저의 목숨을 구해준 따스한 가족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지 않으셨죠. 하루라도 조용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요. 아버지는 생활 능력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걸 힘들어 하셨죠. 일을 구했다고 이번엔 진짜라고 다짐하고 나가도 그때뿐이었어요. 사장이 귀찮게 한다, 직원들이 날 무시한다며 며칠 안에 그만두기 일쑤였죠. 게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으셨어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언제나 못마땅하셨죠.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 두 분은 동네가 떠나가라 싸우셨고 저는 그 모습을 항상 불안에 떨며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가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생활 능력도 없는 데다 자신을 손찌검 하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셨고 두 분은 결국 제가 10살 때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어머니와 사는 건 불안하진 않지만 외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절 키우기 위해 밤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셔야만 했고 저는 혼자 집에서 밥을 차려 먹으며 그런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외동이었기에 의지할 만한 형제가 전혀 없었죠. 여동생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재우는 생각조차 없으신 듯 했어요. 혼자서 일만 하시며 너무 외롭게 사시니 누굴 만나보라고 말하고 싶어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죠. 그렇게 10살의 제가 20살이 되어 대학에 가도 학업을 마치고 취직을 해도 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은 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간의 사랑에 목이 마를 때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인 남편은 3남 1녀 중 장남이었어요. 연애 초반 남편에게 형제가 자기를 포함 4명이라고 들었을 땐 정말 깜짝 놀랐죠. 정말요? 종수 씨 밑으로 동생이 3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네, 남동생, 둘째 남동생, 막내 여동생, 이렇게 셋이네요. 그럼 아버님, 어머니까지 다 해서 총 6식구네요. 우와, 대단하다. 부모님 금슬이 정말 좋으셨네요. 영애 씨는요?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전 형제가 없어요. 외동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형제가 많은 집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어찌나 부럽던지 몰라요. 특히 전 여동생이 너무 갖고 싶어서 동생이 있는 친구들 집에 자주 놀러 가곤 했거든요. 언니, 언니하고 불러주는 게 어찌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제가 친구 대신 친언니를 하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왠지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제 동생들도 애교가 많은 편이라 항상 착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장난이 너무 많은 게 흠이지만. 진짜요? 너무 부럽네요. 언제 동생들 보러 종수시내 놀러 가야겠다. 저는 남편의 가족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이 좋은 부모님들과 우애 좋은 형제들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낸 저에게는 동화 속 이야기 같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죠. 서로의 생일에는 꼭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다던가 배달 음식 중 닭다리는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만이 먹을 수 있다던가 하는 사소하고 소소한 이야기들 말이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지낸 남편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게 연애가 무르익고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의 일이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남편의 집으로 인사를 가기로 한 날이었죠. 나 오늘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떡해. 너무 떨려. 안 이상해. 언제나처럼 너무 예뻐. 그나저나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뭘 그래. 에이, 그래도 오늘 부모님 뵙는 첫날인데 어떻게 긴장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날 이상하게 보거나 하시진 않겠죠? 좋게 봐주시겠죠? 막 드라마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절대 안 돼.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럴 리가 절대로 없을걸?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 다 너 빨리 보고 싶다고 난리시거든. 며느리 예뻐해 주실 준비 만반이야. 제가 너무 걱정했던 걸까요? 정말 남편의 말대로 시댁은 절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잘 왔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어. 힘들지? 자, 얼른 들어와. 와, 오빠들, 얼른 나와봐. 새언니 왔어.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추우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어서요. 그렇게 식구들의 환대를 받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 떠지더군요. 식당에서나 봤지 가정집에서 그렇게 많은 요리가 나오는 건 처음 보았죠. 소갈비에 생선조림에 각종 나물에 젓갈까지 가지수만 해도 대단했어요. 심지어 김치도 세 종류였고요. 상다리가 아주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에 제가 너무 놀라 뻣뻣하게 서 있자 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붙잡고 자리에 앉혀주시며 다정히 말씀해 주셨어요. 명예가 온다고 해서 조금 신경 써서 해봤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어머님. 전부 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 아유, 그럼 다행이구나. 근데 명예는 뭘 좋아하니? 고기? 생선? 여기 동태전이랑 굴전도 있으니까 먹어보렴. 새언니, 우리 엄마 엄청 요리 솜씨 끝내줘요. 특히 조림이 기가 막혀요. 엄마 생선 조림에 중독되면 밖에 나가서 생선 못 사 먹을 정도라니까요. 이런 화목한 식사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식구들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가 행복하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대가족이 주는 풍요로움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죠. 오느라 고생했으니 많이 먹어. 네, 아버님. 그렇지 않아도 음식이 전부 다 맛있어서 입에 쏙쏙 들어가요. 어머, 새언니. 잡채 다 드셨네요. 잡채 더 드릴게요. 명예야, 생선살 바르기 어렵지? 내가 발라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어머님은 제가 혹여라도 목에 가시가 걸릴까 제 숟가락 위에 생선을 손수 발라서 얹어주셨죠. 흰 쌀밥에 짭조름한 생선조림, 생선살에 베인 건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은 충청도로 시부모님 두 분은 고향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도련님들과 아가씨는 고향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직장 생활을 하는 중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주말만 되면 이렇게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밀린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랐죠. 어린 시절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했던 저였기에 매주 모여 함께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식사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 계기가 되어 저와 남편은 2년 정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여자가 된다는 것, 화목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었죠.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제 표정이 얼마나 밝았는지 하객들 모두가 표정이 좋다며 칭찬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명혜야, 너 오늘 정말 예쁘다. 사진 잘 나오겠는걸? 표정부터가 아주 밝아. 그치 얘들아? 그래, 결혼하는 게 아주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이다 야. 이러다 허니문 베이비 생기는 거 아닌가 몰라? 정말 부럽다.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일단 너 남자친구부터 만들어 얘. 상대도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니? 그래, 넌 소개팅부터 해.
친구의 말대로 정말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고 결혼 첫 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딸 역시 곧바로 생겼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 2년 만에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죠. 아이 출산에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버님께선 딸을 낳았을 때 감격에 겨워 우셨을 정도였어요. 언제나 말이 없고 점잖은 그 충청도 기질이 다분하신 아버님께서 고생했다고 우시는데 그게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저 역시 눈물을 참느라 혼났답니다. 남편은 원래부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아빠가 된 뒤로부턴 그 노력이 아주 눈에 띌 정도가 되었어요. 가정을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남편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영업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남편의 일은 특히나 업체를 잘 관리해야만 했었기에 더욱 발로 뛰어야만 했어요. 어느 날엔 부산에, 어느 날엔 광주에, 또 어느 날엔 울산으로 갔죠. 전국을 내 집처럼 돌아다니는 남편이 저는 항상 걱정이었어요. 운전도 운전이지만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남편의 피로감 때문이었죠. 여보, 저녁 먹을 거죠? 미안해.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입맛이 너무 없어.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조림인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먹어봐요. 자, 한 술이라도 떠봐요. 당신이 고생해서 차린 건 알지만 정말로 못 먹겠어. 입맛이 없다 못해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아. 기껏 준비해줬는데 정말로 미안해. 당시 남편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몸이 많이 상해 있었죠. 수시로 코피를 흘리기 일쑤였고 안 걸리던 감기도 달고 살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언젠가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몸 상태가 나빠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했죠. 당신 정말 막내 어린이집 재롱잔치 오려고? 그럼 당연하지. 우리 공주님이 춤추는데 내가 당연히 가봐야지. 일정 맞추느라 당신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지. 우리 막내 재롱잔치는 평생에 다시 없을 텐데 아빠가 돼서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 정도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자자. 그나저나 이것 봐. 우리 딸내미 선물 주려고 인형도 골라놨다고. 내가 이거 사느라고 1시간이나 기다렸어.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남편은 가족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남자였어요. 살인적인 영업 스케줄 속에서도 언제나 저와 우리 아이들이 먼저인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러다 쓰러지는 게 아닐까 항상 걱정됐답니다. 그 무렵 첫째 도련님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집안에서 두 번째 결혼이라 시댁은 난리가 났었죠.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동서가 시부모님들께 인사를 하러 처음 집에 온 날, 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동서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곤 똑같이 귀띔을 해 주었죠. 어머님 조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동서는 명랑하고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어찌나 명랑한지 보는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정도였죠. 동생이 갖고 싶었던 전 그런 동서의 성격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답니다. 식구들 모두가 다 동서를 좋아했어요.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아들과 딸을 동시에 낳은 동서를 보면서 우리는 모두 역시 씩씩하다며 입을 모았죠. 명절 때마다 한 손엔 아들을, 한 손에는 딸을 안곤 한박 웃음을 지으며 들어오는 동서를 보며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형님, 저 왔어요. 어머, 동서 왔어? 애들도 아직 어린데 이번 명절은 쉬라니까. 어머님이랑 형님 계신데 제가 쉬긴 왜 쉬어요. 제가 당연히 와야죠. 어머님께 애들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아유 참, 진짜 우리 동서는 씩씩하다니깐. 하지만 그늘이라곤 모르게 자랐을 것 같은 동서에게도 속사정은 있었습니다. 동서의 친정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친정 아버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셨죠.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동서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어요. 동서는 서방님과 두 아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고 밝게 지내기 위해 언제나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동서의 노력을 하늘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암투병 끝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희 부부는 동서를 보기 위해 장례식장에 있는 경상도까지 내려갔고 거기에서 엉엉 울고 있는 동서를 만났죠. 형님, 가까운 곳도 아닌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동서, 그런 말 마. 우리가 당연히 와야지. 아휴, 세상에, 동서 얼굴이 많이 상했네. 잠은 조금이라도 잔 거야? 울기만 하고 밥도 안 먹은 건 아니지? 동서가 이러면 어머님 더 슬퍼하셔. 어머님 좋은 곳에 가셔서 앞으로 동서가 얼마나 잘 사나 지켜보실 텐데 잘 먹고 힘을 내야지. 안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 조금 쉬어. 그래요, 재수 씨. 어머님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편한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해요. 일은 저도 같이 거둘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원래부터 절 잘 따르는 편이긴 했지만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계기가 된 것인지 그날 이후로 동서는 저를 친언니처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진짜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 좋았죠. 형님, 정말 형님 같은 언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형님처럼 형제가 없어서 언제나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들이 질투났거든요. 형님이 제 친언니였다면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도 동서가 진짜 내 친동생이었으면 하루하루가 즐거웠을 거야. 이렇게 밝고 씩씩한 동생이 내 동생이라고 아마 친구들한테 다 자랑하고 다녔을걸? 막내 도련님과 아가씨는 아직 미혼이었기에 저와 동서는 둘밖에 없는 며느리로서 끈끈할 수밖에 없었는데 동서가 절 이렇게까지 따라주니 정말이지 자매가 따로 없게 되었어요. 어쩔 땐 진짜 자매보다 더 자매 같았죠. 조카들이 커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였어요. 아이들이 조카들을 정말로 좋아했거든요. 저와 동서 아이들과 조카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모였고 그렇게 우린 누구보다도 의지하며 지내곤 했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언제나 즐거운 일만 일어나진 않았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룬 지 8년째 되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 가족을 뒤흔들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남편의 나이가 40이 되는 해 남편의 생일을 한 달 앞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밤늦게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강종수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저희 남편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죄송하지만 병원으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병원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아까 저한테 곧 도착한다고 문자를 줬는데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스럽지만 남편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요. 남편이 여느 때처럼 지방으로 영업을 나갔다가 일을 마치고 올라오는 도중 졸음운전으로 그만 교통사고가 난 것이죠. 그간 쌓인 피로감이 터졌던 겁니다. 구급대원의 말로는 가드레일을 크게 들이받고 차가 아예 전복되어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때 엔진에 불이 붙었고 남편은 차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지만 차체가 너무 크게 찌그러지는 바람에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대로 그 불길에 휩싸였다고 해요.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 흰 천이 덮여 있는 것을 보고 기절할 것만 같았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저는 벌벌 떨면서 상황을 외면하려 해보았지만 천을 들춰보고 남편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불에 그을려 형체를 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었기 때문이었죠.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거짓말이에요. 이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한평생을 얼마나 올곧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리가 없다고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제발 거짓말이야. 거짓말. 세상에 이럴 순 없어. 제발 누가 거짓말이라고 좀 해줘요. 제발, 제발요. 저는 병원 바닥에 널브러져 아이처럼 떼쓰며 오열했어요. 간호사들이 절 진정시키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도무지 진정이 되질 않았죠. 고요한 새벽 응급실이 저의 악쓰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저의 악다구니를 보고 뭐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여자의 처참한 절규를 그 누가 말릴 수가 있었겠어요? 아이고,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 종수 씨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종수야. 가족의 중심이었던 남편이 없는 시댁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어요. 급하게 치러진 장례에 가족들 모두가 혼이 빠진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특히 시부모님들께서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사남매의 장남을 번듯하게 키워놓고는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으니 당연했죠. 자식의 죽음을 어떤 부모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는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사별 후 한동안은 시댁과의 왕래가 있긴 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명절마다 시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죠. 그러나 저희가 가면 시댁은 언제나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불쌍한 우리 새끼들.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할미가 너희 얼굴이 밟혀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할머니,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님이 우시면 저희도 눈물 나요. 내가 울지 않으려 해도 아빠 없이 자랄 불쌍한 우리 손주들 보면 내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아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네가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너한테 항상 미안하다. 그렇게 어머님은 저와 아이들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님도 눈물을 보이셨죠. 눈물은 또 다른 눈물을 부른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우시니 결국엔 가족들 모두가 울게 되었어요. 명절 때마다 그것이 반복이었죠. 제가 갈 때마다 시댁이 초상집이 되니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음부터는 방문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애들만 가끔 시댁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댁과의 왕래조차 뜸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절 위로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형님, 이번 명절부턴 안 오신다면서요? 그렇게 됐어, 동서. 갈 때마다 오시니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지 뭐야. 그래요, 형님. 잘 생각하셨어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신 걸 거예요. 하지만 형님, 이 길로 저희랑 아예 인연을 끊거나 하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됐어도 종종 찾아와 주실 거죠? 저랑 우리 애들, 형님 조카들 보러 와주실 거죠? 그래, 동서, 걱정하지 마. 우리 자식들 다 시부모님 손주들인데 내가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어. 동서한테도 자주 연락할게. 난 항상 동서를 내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동생을 어떻게 모른 척하고 살겠어. 내가 자주 찾아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 동서도 잘 살고 있어. 알겠지? 네, 형님. 형님도 그때까지 마음 잘 추스르시고 건강히 계세요. 고마워, 동서. 역시 동서밖에 없어. 동서는 제게 마음을 잘 추스르라고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 남편의 빈자리가 메워지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한참이나 걸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던 저로선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죠. 저와 아이들이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사별한 지도 4년이 흐르고 마음속의 상처에 어느 정도 딱지가 붙었을 때쯤이었습니다. 밤 8시쯤 되었을까? 제법 늦은 시간에 저는 동서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은 저는 손을 벌벌 떨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죠. 수학이 넘어 동서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 형님 저 어떡해요?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죠? 형님 저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뭐? 서방님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진정하고 천천히 좀 말해봐. 그건 바로 서방님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시댁에 무슨 좋지 않은 기운이 쌓인 건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뒤이은 동서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서방님은 주식이나 코인에 한동안 투자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영혼까지 끌어다 쓴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영끌족이 바로 주식의 영혼까지 돈을 끌어다 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맞습니다. 저희 서방님이 바로 그 영끌족이었던 거예요. 서방님은 그간 모은 재산을 주식과 코인에 다 털어놓았고 시부모님의 노후자금, 막내 도련님과 아가씨의 결혼자금까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수익도 좀 났는가 봐요. 하지만 원금까지 까먹는 수준이 되자 서방님은 일도 중간에 그만뒀다고 해요. 동서의 말로는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좌절한 서방님은 유서와 3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만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주식이나 도박, 무분별한 투자가 무섭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지 실제로 이렇게 보다 보니 그 비참한 결말이 너무 두렵더군요. 그렇게나 착한 서방님께서 왜 주식에 빠지신 건지 지금에 와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망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순 없는 노릇이었죠. 동서의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저는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을 만날 수 있었죠.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오열을 하시며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저 왔어요. 아가야, 난 세상이 무섭다. 너무 무서워.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왜 우리 아들들만 이렇게 다 데리고 가시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는 저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어머니께 아무 말도 하질 못했어요. 위로의 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니 더욱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내 남편, 부모님께 걱정 한번 안 끼쳤던 착한 서방님, 두 아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으니 어머님은 얼마나 허망하셨을까요? 어머님은 한참을 우시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남편 생각이 나셨는지 갑자기 남편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종수야, 종수야. 그래도 네가 살아있었다면 동생도 그리 가지 않았을 텐데. 종수, 우리 큰아들아. 우리 아들들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렇게 오열을 거듭하시던 어머님은 결국 실신하시고 말았어요. 어머님,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장례식장은 발칵 뒤집혔고 저희는 어머니를 곧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도 아버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실 뿐이었죠. 심지어 사람들이 조문을 와도 멍한 상태셨어요. 손님들을 맞이할 생각을 아예 못하시는 것 같았죠.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이 처참한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로 남겨진 동서의 삶 역시 비참해졌습니다. 동서는 모든 재산을 날린 서방님 때문에 월세방을 전전해야 했거든요. 시댁에서 도와주려 했지만 이미 서방님께서 시댁의 재산을 다 써버린 뒤였기에 도와줄 형편이 되질 못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동서는 특유의 씩씩한 성격으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형님, 저 이겨낼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쌍둥이들 보란 듯이 키워낼 거라고요. 그래, 동서. 힘들 땐 언제든 나한테 말해. 힘들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나 정말 지켜볼 거야? 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애들 두고 어딜 가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지켜야죠. 저는 쌍둥이들의 하나밖에 없는 엄마니까요. 그 뒤로 종종 저와 동서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혹여라도 동서가 나쁜 마음을 먹을까 너무 걱정이 돼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생각이 날 때마다 연락하곤 했죠. 그런데 장례를 치른 뒤 1년 반이 지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가 밤에 펑펑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게 아니겠어요? 형님, 그래 동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동서, 지금 우는 거야? 무슨 일인데?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형님, 저 혼자서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월세, 생활비, 대출금까지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살기가 벅차요. 형님, 이런 말씀 염치 없다는 거 알지만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우리 쌍둥이들과 살 수 있도록 저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형님. 듣자 하니 동서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특유의 명랑하고 씩씩한 성격으로 호기롭게 도전했던 것과 다르게 식당 일은 만만치 않았다고 하더군요. 손님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건 물론이요. 심지어는 술에 취한 몇몇 손님에게 추행을 당했었다고 해요. 몇 번이고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동서는 아이들을 생각해 참고 버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혼자 있을 아이들이 걱정돼 서둘러 집으로 가던 중 동서는 전철 계단에서 크게 미끄러지고 말았고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말았죠. 결국 동서는 집에서 한 달간을 꼬박 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한 달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동서에게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은 큰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월세니 보일러 값이니 애들 밥값이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밀려 있었던 와중에 한 달 동안의 생활비까지 더해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때야 안 사실이지만 동서는 빚까지 있더군요. 뭐? 빚이 있다고? 네, 형님. 그이가 남겨놓은 빚이 있어요. 그이가 주식을 한답시고 일도 안 나가고 집에 틀어박혀 있을 때였어요. 제 명의로 3천만 원 좀 빌릴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이가 주식을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저 사업차 돈이 좀 필요한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럼 동서 명의로 돈을 빌려다가 서방님이 주식에 투자하신 거야?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그때 좀 캐물어 볼 걸. 전 그냥 그이에게 맡겨버렸고 그게 지금에 와서야 고스란히 제 빚이 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제 목을 조를 줄도 모르고요. 전 정말 바보예요. 저 어쩌죠, 형님? 이 겨울에 나 앉을 수도 없고 우리 애들은 정말 어떻게 해요? 동서 말로는 한 번 빚이 밀리기 시작하니 끝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여자의 몸으론 그 돈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열심히 식당 일을 해도 빚은 점점 불어났다고 해요. 그렇게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3천만 원짜리 빚은 4천만 원이 되었고 그것도 점점 불어나 결국 5천만 원까지 되었다고 하네요. 빚은 동서가 졌지만 그 빚이야말로 서방님이 물려준 것과 다름없었죠.
게다가 빚이 자꾸 연체되니 그쪽에서도 급했는지 독촉 문자에 독촉 전화까지 오더니 심지어는 아이들만 있을 때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에게까지 빚 독촉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동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동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절망적인 상황과 서방님이 물려준 지긋지긋한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 용기를 내서 제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도와달라고 엉엉 우는 동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 가슴이 다 아프더라고요. 동서, 울음 그쳐. 내가 도와줄게. 형님,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지 마. 좌절하지 말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 동서까지 포기하면 나 동서 원망할 거야.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내가 원망할 거라고. 알겠지?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아보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동서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사실 그 5천만 원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이었죠. 저는 혹시라도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동서의 전화를 받고 결심했죠. 이 돈을 불쌍한 우리 동서와 사랑하는 조카들에게 쓰기로요. 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이 돈은 안 갚아도 돼.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겠어? 이 돈은 우리 남편이 나에게 남겨둔 보험금이야.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 있을 때 쓸 수 있게끔 남겨놓은 거야. 난 이 돈이 동서한테 쓰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마 하늘에 있는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든 일 같이 이겨내보자. 알겠어요, 형님. 저 이 돈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렇게 숨통이 트인 동서는 천천히 남은 빚들을 갚아나갔고 얼마 안 가 완전히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빚의 굴레에서 해방돼 한결 가벼워진 동서는 과거의 명랑한 모습을 되찾아갔죠. 저와 동선의 가족은 함께 나들이도 나가고 같이 여행도 다니며 다시 예전처럼 가깝게 지냈어요. 그때쯤엔 저희는 시댁에서 맺어준 형님 동서 사이가 아닌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사이가 되었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친자매처럼 보일 정도로 얼굴까지 닮아갔어요. 하지만 제가 48이 되던 해 일은 터지고야 말았어요. 가슴이 답답해 찾은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고 말았던 거예요. 제가 만성 신부전 말기라고요? 그게 뭐예요?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만성 콩밥병이죠. 환자분,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신장이 망가졌다는 건 몸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선생님, 그 신부전이라는 거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 거죠? 사실 신부전은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커요. 다만 만성 신부전 말기는 다릅니다. 양쪽 콩팥이 다 망가져서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평소와 다른 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요?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가능은 한 거죠? 그렇게 저는 만성 신부전증 판단을 받고 말았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건강관리를 나름 했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믿기질 않았죠. 의사의 말에 저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사실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다 그래요. 그래도 환자분은 말기시니 눈에 띄는 전조 증상이 있으셨을 겁니다. 소변색이 이상하다거나 거품이 일거나 하는 요독 증상 말이에요. 혹시 근래 두통이 심해지거나 지나치게 피로하진 않으셨어요? 두통이 있긴 했지만 그건 평소에도 있었고 피곤한 건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소변색은 제가 콜라를 자주 마셔서 그런가 보다 했고요. 일단 여기 결과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자분께서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원래는 수석을 하는 선에서 치료를 끝내는데 환자분께서는 이미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셨어요. 신장을 이식 받으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기야 이상했어요. 이름 모를 두통과 답답함에 시달린다거나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피로감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다든가 하는 것들을 말이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건 줄 알고 쉽게 넘겼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신장 이식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말 그대로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었던 셈이죠. 저는 반드시 살아야만 했어요. 저에겐 핏덩이 같은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죽고 남은 가족이라곤 저밖에 없는데 저마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아이들을 누가 보살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반드시 이식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신장을 이식해 줄 공여자를 찾는 게 만만치 않았죠. 가족이 가장 좋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공여자 조건이 되질 않았죠. 그렇다고 나이 드신 친정엄마한테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내가 엄마한테 신장을 주면 좋을 텐데. 아들, 울지 마. 사내는 우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 말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해. 엄마 죽으면 어떡해? 우리 막내, 엄마가 죽을까 봐 걱정돼? 엄만 절대 안 죽어. 엄마가 죽긴 왜 죽어. 엄만 너희들을 위해 꼭 살 거야. 꼭 살아남을 거야.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았죠. 하루에도 12번 신장 이식 카페를 들락거리곤 했지만 저 말고도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기에 별 소득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하염없이 이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 제 소식을 들은 동서가 저를 찾아왔던 거죠. 형님, 왜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신장이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고 말씀을 안 하신 거냐고요. 제가 누구예요? 형님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동생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너무 서운해요. 진짜 너무 속상해. 내가 정말. 동서 애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해. 혹여라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식하면 다 죽는데요? 수술만 잘 되면 모두 다 사는데 왜 지레 겁을 먹으신 거예요? 형님답지 않아요. 동서, 형님 강한 분이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갈 희망을 주셨을 만큼 강한 분이 형님이잖아요. 저 말이에요. 형님 없인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형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신데요. 저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동서, 내가 어떻게 그래. 조카들한텐 동서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동서에게 그런 부탁을 하겠어. 내가 나중에 조카들 얼굴을 어떻게 봐. 그때 동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형님, 이제 그만 제 부탁 들어주세요. 제 신장이 형님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네? 저희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자매보다도 더 자매 같았잖아요. 제가 신장을 나눠드리면 그땐 우린 정말 피를 나눈 자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자매 말이에요. 동서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처음으로 자매의 정을 느끼게 해준 너무도 예쁜 우리 동서가 제게 진짜 피를 나눈 자매가 되자고 말하고 있던 거니까요. 그 마음에 저는 가슴 깊이 감동했고 눈물만 떨구던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서가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죠. 동서의 따스한 마음이 가슴 깊이 스미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결정하고 동서와 저는 여러 검사를 함께 받기 시작했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와 흉부 촬영 검사 같은 이식에 필요한 많은 검사를 받았죠. 그 뒤에도 백혈구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추가로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이식 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그렇게 우리는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제가 먼저 입원해 있는 동안 동서도 함께 병원에 입원해 수술 준비를 했어요. 수술 이틀 전 우리는 나란히 수술복을 입고 앉아 있었죠.
하지만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기엔 동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표정이 전혀 어둡지 않았어요. 동서 표정을 보면 큰 수술을 앞둔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아. 제 표정이 왜요? 전 걱정 없어요. 형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전 믿어요. 나도 그래. 왠지 동서랑 함께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형님, 형님 있잖아요. 우리 수술 끝나고 몸 회복되면 애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에 놀러 가요. 저 형님이랑 제주 바다 앞에서 사진 찍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우리 애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꼭 사진도 찍자. 네, 꼭이요. 이윽고 수술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4시간의 수술을 끝에 중환자실에 홀로 누워있더군요. 각종 바늘을 꽂은 몸에는 손끝 하나조차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보낸 지 5일 만에 저는 동서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참지 못하고 펑펑 울고 말았죠. 형님, 형님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 동서 덕에 괜찮아. 봐, 오늘 병원 밥이 맛이 없어 아침에 걸러서 그런가 기운 없는 것만 빼면 아주 멀쩡해. 정말 우리 형님 강하시다니까. 이게 다 우리 동서 덕분이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말 고마워 동서. 동서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형님 아니에요. 형님이야말로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형님이 그때 주신 5천만 원이 아니었다면 전 아이들을 버려둔 채 아마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다 형님이 도와주신 덕분인 거죠. 전 그저 은혜를 갚았을 뿐인데요, 뭘. 동서. 형님,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잘 살아봐요. 동서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친 전 꿈에 그리던 아이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돌아온 저를 보고 아이들이 펑펑 울었죠. 엄마가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특히나 딸은 수술이 잘못돼 제가 죽는 꿈을 여러 번 꿨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다 쓰리더군요. 저의 부재가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할 줄은 몰랐죠. 엄마가 죽긴 왜 죽어. 너희들 결혼해서 손주 낳는 것까지 다 보고 죽을 건데. 엄마 이제 괜찮은 거지? 그럼 괜찮아.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반년 정도만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댔어. 앞으로 조금씩 체력 회복해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엄마 믿고 힘내서 따라와. 알겠지? 엄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우리한테로 다시 와줘서 고마워. 그래, 이 엄마도 고마워. 동서의 도움으로 반년에서 1년, 그렇게 또 1년, 2번의 계절이 지나갔을 무렵 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쯤에는 회사에 복직도 하고 승진도 하는 등 과거에 지내던 대로 일상을 무리 없이 보낼 수 있었죠. 이런 일상도 다 동서 덕분이었어요. 동서가 아니었다면 저는 신장 이식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겠죠. 혼자 남겨질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앞이 아찔해져요. 제가 일상을 회복한 것처럼 동서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동서는 저와 목숨을 나눴으니 앞으로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보내겠다고 다짐하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걸 추천해줬어요. 성격도 밝고 쾌활하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딱 맞을 것 같았거든요. 동서는 그렇게 식당 일을 하면서 틈틈이 수업을 들으러 다녔고 각고의 노력 끝에 염원하던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죠. 형님, 저 붙었어요. 어린이집 붙었다고요. 진짜 축하해 동서. 일도 하면서 공부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그걸 다 해내고 너무 장하다 진짜. 역시 우리 동서라니까. 동선 애들한테도 인기 만점 선생님이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님. 저 잘할 수 있겠죠? 빨리 어떤 애들인지 얼른 만나고 싶어요. 우리 반 애들 엄청 말썽꾸러기면 어쩌지? 동서는 돌아오는 학기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한다고 해요. 동서는 내심 걱정하는 것 같지만 전 어쩐지 걱정이 되지 않네요.
동서가 어린이집에 있는 그 어떤 선생님보다 잘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특유의 기질로 아이들을 잘 보살필 것 같다는 믿음이 강하게 듭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심성 고운 사람의 기운을 바로 알아보잖아요. 저에게 보내주었던 사랑을 아이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비밀인데요. 이번에 전 동선의 식구들과 함께 제주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동서와 자주 놀러 다니곤 했지만 제주는 처음이라 너무 계획을 짤 때부터 두근대는 설렘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얼마나 재밌게 보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여행을 동서가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좋아해 주겠죠? 얼굴도 마음도 어여쁜 동서니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가화만사성이라는 고사성어 아시나요? 가화만사성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고사성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답니다. 저와 동서는 피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하늘이 내려준 인연으로 가족이 되었죠. 이 고사성어처럼 우리는 주어진 인연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가꾸었고 서로를 믿음으로 보듬어 주었어요. 그것이 결국 동서의 삶을, 저의 목숨을 구했고 서로의 가정을 지켰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다 행복만 오는 건 아닐 테죠. 슬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다 똑같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복은 언제나 선하게 사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뭐든지 착한 심성으로 선행을 베풀면 그 복은 결국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걸요. 특히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가족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